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난 불로 16명이 사망했습니다. 6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시청자의 초기 제보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내부에선 불꽃이 튀면서 불길이 옆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급박한 현장 상황을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접었습니다. 25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가 한 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결국 원내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7개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로 돌아온다고 말하며 원내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22대 전반기 원구성 협상은 폭주하는 거대 야당과 불의에 동조한 국회의장의 협력 아래 국회의 합의 전통이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언젠가는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사퇴를 하면서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란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와 관련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서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지면서 특검법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큰 불이 난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수색이 한창입니다. 실종자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 기자, 현장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불은 모두 꺼졌고 2시간 전부터는 본격적인 내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불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시작됐는데요. 이곳은 리튬 전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공장 2층에서 보관하던 리튬이온 배터리에 처음 불이 붙었고 이후 약 3만 5천 개에 달하는 배터리에 연쇄적으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배터리에 연달아 불이 붙으면서 마치 폭탄처럼 커다란 펑 하는 폭발음이 들렸고 연기와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고 합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폭음 소리 마구 들리는 이제 버섯구름 이런 식으로 한번 새기더니만 여기서만 연기 나는데 갑자기 불길이 이렇게 확 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엄청 심해졌어요. 네,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9명 사망까지 전해 들었는데 그 뒤에 또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시신만 16구에 달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방송을 준비하는 사이에도 검은색 운구차들이 계속 드나들고 있어서 앞으로 시신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당시 공장에서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불이 나자 1층에 있는 작업자들은 대부분 건물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이 시작된 2층 작업자들은 미처 건물 밖으로 피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소방에 신고된 실종자 21명 가운데 현재까지 대부분이 시신으로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로 사고 소식을 들은 뒤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자 이곳으로 달려온 실종자 가족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색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이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건 무작정 왔어요. 회사에서 연락도 안 하고 회사 전화도 안 되고. 네, 진화 작업이 상당히 더뎌 보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약 20분 만에 인근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리튬은 물을 뿌리면 오히려 폭발할 수 있어서 직접 물을 뿌려서 진화를 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장 2층에 쌓여있는 배터리 약 3만 5천 개가 모두 불이 붙고 타서 스스로 꺼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소방은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빠르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도
불길을 잡고 또 구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JTBC 오원석이었습니다. 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상황을 짚어보죠. 신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지금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당시 근무 인원은 102명입니다. 이 오후 5시 기준으로 사망자가 16명, 실종자가 6명, 중상은 2명, 그리고 경상은 5명입니다. 이 처음에 심정지로 옮겨져서 사망한 첫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망자들은 모두 새까맣게 탄 소사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인원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 정규직과 일용직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이 근로자 명부가 없어져서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근무자 명부가 불에 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확인이 정확히 되지는 않았죠. 예,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 실종자가 6명입니다. 화재가 일어난 2층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소방에서 전화번호 위치 추적을 했더니 그 인근으로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선 그 현장에 아직 고립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자도 모두 지금 2층에서 발견돼 있었고 서로 흩어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시신 수습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훼손이 워낙 심해서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소방 측은 그래서 DNA 감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건 발생 당시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오전 10시 31분에 화재 접수가 됐고 초진까지는 4시간이 좀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0시 31분에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9분 뒤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됐고 곧이어 대응 2단계로 격상이 바로 됐습니다. 인근 소방서 장비 그리고 인력까지 총동원하는 단계인데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방관 등 인원 145명 그리고 펌프차 등 장비 50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불이 이 상태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었는데요. 11시 51분에 소방대원들은 추가로 불이 확대되는 것은 일단 막았습니다. 그런데 내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오후 3시 10분이 되어서야 초진이 완료됐습니다. 네, 불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다행히 막았지만 바로 진입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불길과 연기는 물론이고 이 무언가 폭발을 하고 이 폭죽이 터지는 듯한 소리 그리고 파편이 굉장히 멀리까지 튀어서 네.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저희 제보자들의 제보 영상에 따르면 불꽃이 많이 튀었습니다. 상당 시간 이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장 특성상 또 진입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이 방화선만 구축을 한 채 주변에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했는데 사실상 이 불이 스스로 연소되어 꺼지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왼쪽에 저게 3동이죠. 3동 2층에서 불이 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아래에서 불꽃이 계속 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의 제보 영상인데 초기에 불이 막 일어나서 확산되는 그런 상황에서 찍은 영상으로 보입니다. 리튬 전지 공장이었잖아요. 불을 바로 끄기 어려운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드려봤더니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은 1차 배터리를 만드는 곳입니다. 리튬 금속을 활용을 합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을 이용한 금속 배터리와는 좀 다른데요. 네. 이 충전이 되지 않는 일회용 전지인데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이라서 이 군부대에 납품을 하거나 이 시추용 그런 장비에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예. 네. 리튬 물질이 원래 폭발성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리튬 금속에 물이 닿으면 수소가 발생하고 그 수소가 폭발을 하면서 큰 화재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폭발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로 인한 불길이 이 주변의 인화성 물질에 닿으면서 급속도로 화재 진압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길은 물로 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도 모래를 준비를 해놓고 내부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사실상 기다리면서 애를 태웠다고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장면들은 저희 시청자들께서 제보해 주신 화재 당시의 영상이고요. 지금은 큰 불이 잡혔고 초진도 오후 3시 10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종자들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현재 나가고 있는 영상은 사고 초기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재가 최초 발생이 배터리에서 난 걸로 추정이 됩니까? 네, 소방 측에서 밝히기로는 이 2층에서 대피를 한 목격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배터리 하나에서 불이 발생을 해서 번졌다고 하는데요.
이 11동으로 이루어진 이 공장은 그중에서 3동 2층에서 불이 발생이 했는데 그곳에 원통형 리튬 배터리가 3만 5천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곳은 리튬 배터리의 완제품을 수거해서 검수를 하고 포장을 하는 그런 곳인데 그 작업 중에 이 폭발을 했다는 게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진화가 어려워져서 소방대원들도 이 배터리들이 다 스스로 연소를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3만 5천 개면 이게 다 꺼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폭발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현장에서 진압 작업 그리고 수색 작업에 상당히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붕괴 위험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얼마나 불이 꺼졌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육안으로 안전 진단을 하고 진입을 하기는 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요. 하지만 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붕괴 우려 위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강한 불이 장기간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 내부의 컨테이너나 이 선반 같은 것들이 열을 받아서 휘거나 무너질 가능성을 조금씩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5시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 상황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현재 사망 16 그리고 실종 6명으로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거기서 더 사상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5곳 그리고 기타 여러 병원으로 사상자들이 옮겨지고 있는데 상태가 위독한 환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실종 6명의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자의 작업 일지가 불에 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되지가 않고 있어서 정확한 노동자의 규모 또 추가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진 기자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이번에는 전문가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와 계시죠? 네, 공화성입니다. 예, 오후 3시 10분에 초진이 됐고요. 이게 완전히 잡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까? 내부의 재발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수일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자, 불이 난 시각이 대략 오전 10시였거든요. 네, 일단 진압이 상당히 늦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리튬 배터리 특성상 화재가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부로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예. 또한 이 불을 끔에 있어서 물로는 불 끄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마른 모래라든가 팽창 질석 이런 특별한 소화약제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소화약제의 특징은 뭐 물로서 이렇게 쏘듯이 뿌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건물 내에 들어가서 사부로 뿌리든지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뿌리는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부로 진입하지 않는 이상 불을 끄기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예, 저희가 취재 기자하고도 짚어보긴 했는데 이게 물을 쓸 수 없는 이유는 추가 폭발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그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화재가 오히려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보통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면 일반 화재 현장에서의 진압 방식과는 전혀 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른 모래나 팽창 질석 같은 특수한 약재로 특수한 약재를 사용해야 하다 보니까 예. 그 내부에 진입해서 이것은 약재를 뿌려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내부에 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배터리에서는 폭발이 일어나고 또 폭발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입이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저희가 초기 제보 영상을 계속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불꽃이 옆으로 튀면서 화재 그 불길이 좀 확산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열 폭주 현상에 의해서 어느 한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그 열에 의해서 다시 인근 배터리가 연쇄적으로 계속 폭발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불길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이라 봐집니다. 자, 그러면 그 배터리 하나에서 불이 처음 시작됐다가 나머지 지금 3만 5천 개로 추정이 되는데 그쪽으로 좀 계속 옮겨 붙었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그 배터리 3만 5천여 개가 폭발이 모두 다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아직 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인지 그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재발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자, 지금 실종자가 6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2층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수색을 해야 될까요?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이 돼서 뭐 심장마비라든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켜서 아마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2층 그 배터리 인근 근처 사람들이 그 사망자가 발생한 곳을 좀 더 상세하게 수색해서 거기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이제 화재 초기에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나고 유독가스 발생 가능성도 추정이 되는 영상들이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멀리 퍼지게 되는 거죠? 주민들도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유독가스의 양이라든가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 미국 그 유해물질 안전관리국의 매뉴얼에 의하면 리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부터 800m 이상은 대피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몇 미터요? 800m요? 네네. 예. 상당히 멀리 날아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폭발 그러니까 추가 폭발이나 재발화 가능성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보면 초지는 됐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그 안에서 불씨가 살아 있고 그게 폭발로 인해서 재점화가 되고 재발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리튬 배터리 자체가 한번 열을 받으면 상당히 고온을 일정 시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고온 자체가 사실은 이 점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그 인화성 가스라든가 인화성 물질하고 닿으면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망자가 16명으로 추정이 되고 부상자가 실종자가 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확인된 사망자가 16명, 실종자가 6명입니다. 오후 6시에 또 추가 브리핑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인명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 화재가 발생한 뒤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내부의 유독가스가 상당한 양이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망자는 정말 안타깝지만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한 소방관의 안전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몇 차례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붕 일부가 붕괴된다든지 또 그런 위험성도 또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색 작업하는 데 있어서 소방관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상황이 급박해서 다시 한번 조언을 들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신진 기자, 다시 한 번만 인명피해 상황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사망자는 확인된 사망자는 현재 16명이지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실종자는 6명입니다. 중상자 2명 그리고 경상자 5명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인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상자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금 초진이 됐고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수색 작업을 하면서 계속 시간 단위로 인명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소방당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6시에 브리핑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국회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25일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하였습니다. 원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선 장외투쟁을 이어가자는 쪽도 있었지만 7개 상임이라도 받자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11대 7의 구성은 유지가 됩니다. 한 달 가까운 장외투쟁에도 여론의 반전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사실상 백기투항 형태로 끝이 났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신환 전 의원은 김병민 전 의원이 여기서 서울시로 옮겨가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자, 서용주 의원님. 네네. 복귀 결정은 반가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결정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들어오게 됐을까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데 더 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뱅뱅 돌아봤자 국민의 여론도 좋지 않고 도대체 일은 언제 하는 거냐. 그다음에 밖에서 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상임위 7개를 받고라도 원내에 들어와서 싸우는 것들이 많고요. 이번에 결정적으로 법사위 청문회, 그러니까 최병 특검 부분에 있어서 속수무책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던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안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용산에서도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전략, 그러니까 바깥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상임위가 아닌 바깥에서 당정으로 특위로 싸우기에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입장에서 저는 백기투항했다고 봅니다. 실익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오신환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네네. 협상을 주도했던 책임자가 협상을 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일단은 원내에서 뭐 전략이 좀 부재했다. 그리고 뭐 물리적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의석수가 워낙 작고, 특히 지난번과 달리 집권당으로서의 어떤 책임, 그리고 또 국민의 민심들이 그 지지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통감해서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어쨌든 뭐 의총 중에는 뭐 강경한 의사를 표시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앞서 우리 서영주 전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법사위의 청문회를 통해서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을 이게 그대로 방치해 두면 뭐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내에 들어가서 일단 투쟁을 하더라도 싸워 나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조국혁신당에서 논평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인상적으로 나왔는데 한번 해주시죠. 학교 가는 학생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국민의힘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상화되지 않은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개원을 한 국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뒤늦게 오늘 들어왔는데 조국혁신당은 환영할 수가 없다라고 낸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교실 맨 앞자리에 앉고 싶은데 왜 안 앉혀줘요? 저 학교 안 올래요? 이렇게 거부했던 학생이 뒤늦게 현실을 인정하고 학교를 오기로 한 거죠. 다행인 겁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정확하게는 사의 표명이고요. 그렇죠.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시 돌아올 거로 봅니다. 오늘 중진 의원들이 모였다고 하고 다른 의원들도 이게 추 대표가 협상을 잘못한 게 아니지 않냐,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되므로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해달라, 이렇게 하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돌아올 것 같다. 자, 개혁신당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들어오긴 했는데 민주당이 막판까지 너무 그러니까 협상의 상대자로서 출구를 열어주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상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임위도 이제 민주당이 알아서 사실상 통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여론이 민주당에 그렇게 가혹하지 않았어요. 그런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같은 걸 사용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여론이 그렇게 해서라도 끌어가야지라고 한 측면이 좀 많았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21대 전반기에서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의식했는지 7개를 남겨놨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빨리 들어와서 야, 법사위를 너네가 정 못 놓겠으면 우리 운영이라도 줘라 라고 해서 협상을 잘 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국힘이 너무 욕심부리다가 본전도 못 찾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공은 이제 민주당에게 넘어갔다고 봅니다. 지금 국힘이 지금 7개 상임위 그냥 무조건 받아가지고 들어온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민주당 그래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어디 잘하나 한번 보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나는 말씀 들어보면 내부에서 그렇게 협조를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해줬으니 어디에 잘하나 한번 보자 이거거든요. 이제 민주당이 시험대에 올라간 순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 아까 바로 옆에서 분석하기로는 이건 사의 표명을 하는데 실제 사퇴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또 선거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네.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부재했던 측면이 있고 여러 의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통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물론 다소 원하는 대로 되지 못했지만 그것을 다시 지금 원내대표 선출을 통해서 다시 그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해서 뭐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판단들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재신임을 통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원내에서의 어떤 전략들을 모색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회수가 외압이죠. 대통령과의 통화는 회수에 관한 거였다. 이 말이 주말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이 신범철 전 차관이요.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기록을 회수하기 약 3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신 전 차관은 오해를 살 만한 답변을 했다면서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반복되면서 나온 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대로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말실수에서 비롯된 폭로인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이번 키워드 선서 안 하더니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면서 특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슈가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일단 찬성. 하지만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 그래서 조건부 찬성이 되는 건데 먼저 출마 선언했던 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유전 특검이나 MB 특검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특검을 정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특수한 사안에서는 그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은 어떠세요?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자라고 하면 얼핏 들어선 공정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고도로 전략을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보면 최혜병 특검 자체를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시간 끌기용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본인이 대표가 되고 나서 본인이 협의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민주당에게 지금의 특검의 시기를 멈춰달라는 소리지 않겠습니까? 한 달은 일단 좀 기다려달라. 한 달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협의에 들어가면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3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공정하지 않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조금 더 공정성으로 해서 협의 과정을 좀 더 해달라 그러면 여론을 끌어올 수 있거든요. 네.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고도의 전략을 쓴 것이고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환영이죠. 입장 자체는요. 예.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그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이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감히 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걸 던졌고 이번 선거의 전략으로 쓰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전당대에 가장 큰 십자가가 되는 것은요.
최병 특검입니다. 예. 결국은 이거는 달리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십자가를 밟을 수 있는 사람만 친윤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의 입장은 제가 내부적으로 하기로는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스케줄대로 간다. 7월 19일 법사위 전에 통과시켰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전에 본회의에 올려서 그러니까 현재 있는 어떤 증거들이 다 소멸되기 전에 특검을 통과시켜서 일단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네.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 이번 전당대회에서 갈 숙제다. 그 정도 네. 판단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이제 뭐 찬성 목소리도 일부 있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반대였죠. 네. 반대였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서영조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는 건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 이후에 저 부분에 대한 백불에서 사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센 발언이라고 자체적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네. 저는 정면 돌파 승부수를 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 민심과 눈높이를 바라보고 당대표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들을 피해 나갈 수 없다. 이게 무한 반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민심이 이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프레임 자체가 최상병 특검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논리 구조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 내용적 측면에서 과연 중립적인 특검을 누가 임명할 것이냐. 지금은 민주당이 독주하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임명해서 거기서 선택하게 되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명확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논쟁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네. 또 거기에서 덧붙여서 이제 수사의 범위,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오히려 국민의힘이 108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투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돌파구로서 출구 전략이 마련될 수 있지 않냐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시 청문회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답변도 굉장히 이 이후에 논란이 됐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경북청에 전화를 할 때 누구 지시로 전화를 했나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요. 전화를 걸었더니 경북경찰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나 이시원 공직비서관에게 지시를 받지 않았단 말인가요? 네,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고요. 이시원 비서관하고의 문자는 제가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내달라라는 문자를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는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죠?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김보엽 위원님. 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줬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에 이게 직접 개입 정황 증거가 되지 않느냐. 예. 이게 오늘 여러 이제 조간신문부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유재은 관리관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었죠. 청문회에서 불쑥 진실을 얘기를 해버린 건데 예.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기가 다시 전화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처음 전화가 대통령실에서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대통령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건 대통령실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예. 계속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해외에 나가 있던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를 한 날 벌어진 일이 네. 박대령 수사단장 보직 해임되고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뒤에도 경북경찰청에 넘어갔던 이첩됐던 수사 자료를 다시 회수하게 되고요. 이거는 아까 민주당 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름은 최혜병 특검이지만 사실상 윤석열 특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신범철 전 차관의 입에서 회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건 아까 들어봤으니까 그 뒤에 나온 해명을 한번 보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해를 살 만한 답변을 했다.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반복되면서 나온 말이지 대통령과 회수에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해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증인 선서를 하진 않았지만 청문회장에서는 회수에 관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백을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서를 안 했다 보니까 이게 위증에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번복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선서를 한 했으면 거고요. 저렇게 번복하면 안 되죠. 문제가 되는 거죠. 위증을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결국 저희 이야기는 수사기록 회수에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이야기를 하기를 임기훈 대통령실 비서관이 경찰에서 전화 올 거라고 했다. 그리고 경북경찰청과 통화를 했다. 예. 이게 언제냐면 윤 대통령이 임기훈 비서관에게 통화한 직후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비서관한테 전화하고 비서관이 국방부에 전화하고 국방부가 경찰청에 전화한 다음에 수사기록이 회수가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실이 수사기록 회수를 하라고 했다는 그런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퇴장시키는 모습도 자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여러 찬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장면을 다시 한번 모아서 보고 말씀을 나누죠.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십시오.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임성근 증인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퇴장이 많다 보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퇴장의 의미까지 설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퇴장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쉬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미입니다.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자, 오신환 위원님, 너무 모욕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저게 청문회입니다. 청문회가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증인들이 답변하는 내용들을 경청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입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청문 절차인데 저런 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전달받지 못하면 저렇게 조롱하고 겁박하고 바깥으로 내쫓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국회가 오히려 그 권위를 잃게 되는 저는 굉장히 모순적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는 청문회였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정청래 위원장의 그간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이나 발언들이 수위를 넘나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예측 가능하기도 했지만 저런 방식으로 사실은 위원장이 뭐 바깥으로 퇴장 명령권이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거는 국회법 49조에 이제 그 소란을 일으키게 되면 그 질서 유지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해서 광범위하게 확대 해석하고 바깥으로 이제 반성하라고 내쫓는 그런 모양이 됐는데요.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거는 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 지금은 뭐 피의자 신분에 검찰이 인권을 유린하면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권위적으로 수사를 하게 돼도 문제가 되는데 저런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세요? 뭐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또 스타일이 또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이렇게 과감하고 좀 직설적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겠으나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 참석한 선서하지 않은 증인들의 뭐 솔직히 초래한 게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초래한 게 아닌가. 통상적으로 위원장이 퇴장 명령을 내린다 봤을 때 좀 과도하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면 여기 이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이 청문회를 주도하다 보니까 그 정청래 위원장 위주로 가는 것이고 좀 과대 해석해서 이게 말하자면 소란행위는 아니더라도 증인들이 선서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억이 안 난다고 했거나 결국에는 회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고 위원장이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뭐 썩 유쾌해 보이지는 않겠죠. 뭔가 권위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본인 정치인의 책임의 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 특검은 어쨌든 총론에선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에서는 뭐 그건 좋다. 하지만 그 일정을 다 기다려주지 않고 민주당은 예정된 일정대로 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식의 이제 예정된 수순이 있는지. 수정된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입법 청문회 끝나자마자 통과를 시켰죠. 그게 6월 21일입니다. 그리고 7월 4일에 6월 임시국회가 종료가 되는데 7월 19일에는 최상병 순직 일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일정대로 보면 조만간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은 추진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제 당연히 반대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들어가서 12명 의원들이 가장 뜨거운 찬성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저 뒤에는 일정표가 7월 19일까지 나왔지만 국회 종료는 7월 4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려면 7월 4일 이전에 해야 되고요. 내일 이제 국민의힘도 들어와서 국회 원구성이 완료가 되니까 이왕이면 6월 중에 본회의를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뭐 중재안 혹은 타협을 위한 어떤 새로운 수정안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입장이세요? 저희는 일단 최상병 특검법은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원안 그대로요? 예, 원안 그대로라기보다는요.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원안이라고 그러면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에 박혀 있어요. 특검법 추천에. 네.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협의가 예. 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 다만 한동훈 위원장님이 지금 이번에 발표하면서 그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전혀 믿음이 안 가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대법원장은 판사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판사가 검사를 임명하는, 그러면은 심판이 선수를 추천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이런 조건을 다는 것 자체를 보고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로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한 의심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각 당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타협안, 수정안 이런 것들을 내놓을지는 좀 주목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을 지시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이런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오늘 단독 보도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신환 위원님?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이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사권 자체가 없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해석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2018년도에 그 사법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 재판부에서도 해석한 것이 그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위 간부들이 각 개별 재판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재판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법리 다툼이 있겠지만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은 저는 뭐 그것이 범죄로 이루어지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 생각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보도에 언급된 것 중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체부 국장에게 어떤 언급을 하고 나서 인사 조치가 있었다. 그게 직권남용에 해당이 됐다라는 판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 공수처가 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청문회와 맞물려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죄를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걸 압박용으로 쓰는 겁니다. 네. 결국에 이종섭 전 장관이 결국에 이거는 나의 뜻이 아니다. 대통령과 통화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직해임이 이루어졌거든요. 본인이 자백을 하면 본인은 이 직권남용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입을 열기 위한 하나의 압박용 카드로 쓰는 수사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여줬는데요. 한동훈 후보 뒤쪽에 홀로 앉아 있다가 후보들이 있는 자리로 뒤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나서는 게 말이 되는 일이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명확한 화법으로 날선 비판을 했지만요. 이 일정 직전에 있었던 인터뷰에서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은 건데요. 법리적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권익위 결정이? 뭐 잘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의 규정이 좀 모호한 데다가 처벌 규정이 많이 없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 최상병 특검법은 찬성을 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키워드 영부인에는 모호입니다. 자, 저는 오신환 의원 오신다고 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네. 즉흥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여러 후보들한테 러브콜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캠프로라고. 예. 한동훈 위원장도 왔나요? 예. 아, 왔어요? 네. 근데 왜 5대0 라이브로 선택하셨습니까? 예, 아니 저는 어쨌든 우리 당이 지난번 총선 참패 이후에 민심을 받드는 방향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당원 당규상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어떤 캠프에 들어가서 역할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지키면서 제가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저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더 객관적인 분석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후보들이 보면 최상병 특검법을 정리한 대로 한동훈 위원장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일단 공수처까지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건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언론 브리핑에서 분명히 그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항소심 판결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또 소위 그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리 해석에 대한 판단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특검으로 갈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본인이 이제 검사 시절 그리고 법조인으로서의 명확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상병 특검의 경우는 이게 민심과 너무 괴리돼 있고 무한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을 좀 돌파해내야 된다는 본인의 확고한 또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김보여 위원님. 그런데 국민적 관심사는 이 사안도 크거든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동훈 위원장이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일부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제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심, 국민의 눈높이 이걸 강조하길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용산에서 진짜 힘이 센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은 국민 대부분이 본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버젓이 받거든요. 그리고 거절도 하지 않고 박절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절하지 않고 청탁도 들어줍니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제재 규정이 없다고 해서 위반사항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심은 뭡니까? 눈높이는 뭡니까? 권익위에 온갖 조롱을 다 하잖아요. 300만 원어치 보내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민심일 텐데 그런 걸 제대로 읽지 못하고 법에 제재 규정이 없다는 권익위 결정이 마치 맞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이거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달리 판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 사안이 뭐냐면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으므로 조국 민정수석은 그만큼의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유죄 판결까지 나왔죠.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안이 만약 검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이 임박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말장난입니다. 항소심이 임박했는데 공범들만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빠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제출한 검찰의 의견서를 보면 김건희 여사와 모친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 그리고 두 사람은 22억 가량의 이익을 취했다라고 검찰의 의견서에 등장하거든요. 네. 근데 검찰은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죠. 조사 한 번 하지 않았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서 의원님.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의 어제 메시지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까지 쭉 보면 용산하고 각을 세웠다 이런 분석과 보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분석을 저희가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너무 무리한 기대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에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까지 같이 하자 그러면 네. 야당 대선 후보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주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략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최병 특검 부분들은 이 정도 하나는 걸고 나와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는 명분이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왜 나오죠?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바꾸려면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려면 최병 특검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뭐 영리인이다. 건드려서는 안 된다. 예전에 이 김건희 여사를 잘못 건드렸다가 윤핵 갈등을 한번 겪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빗으로 품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네. 결국에는 이 한 건은 가슴에 품고 전당대회를 뛸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방어를 해줘야만 윤석열 대통령도 오해하지 않고 친윤 그룹에 대한 표도 얻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난 다음에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이유도 밝혀서도 안 되는 그런 전략을 세웠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여기에서 주목할 것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도 검찰을 오래 했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이 법의 취지를 압니다.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청탁금지법은 고위공직자가 결국에는 청탁을 배우자를 통해서 받는 부분들을 그걸 안 했을 때 신고음을 안 했을 때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본인의 남편이 그 어떤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아내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유기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게끔 한 취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일단은 잠깐 피해가자라는 그 정도의 전략적인 선택이다.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그 용산의 기류를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일부 보도를 보면 용산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예. 민주당 뭐 대표 출마전냐 뭐 이런 반응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상병 특검을 뭐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 새로운 어떤 모색을 갖고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심은 계속 이반돼 가고 또 최상병 특검에 대한 것들이 여론이 높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무한반복으로 지금 만약에 이번에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민주당이 포기하고 저것을 법안을 또 발의 안 하겠습니까? 또 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정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특검을 가겠다라고 하는 방식은 오히려 지금 이미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몇몇 있잖아요. 예.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108명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한 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열 위원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이 규정의 미비점 정도를 언급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제도랄까 아니면 제2부속실을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안의 본질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이 이슈를 넘어가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비판적 시각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를 나오다 보니까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면서 김건희 찬성하면서 김건희 특검법까지 이제 찬성을 할 수는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둘 다 오가 되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럼요. 예. 근데 저는 조금 반대로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로 용산하고 각을 세우면서도 보수 후보를 하고 싶었다면 차라리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은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은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만약에 부당하게 수사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야당에서는 탄핵까지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보수한테는 그건 트라우마예요. 그럼 그 부분을 지켰어야죠. 지키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요. 그게 감찰관 임명하고 지금 제2부소식 설치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소리다. 진심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서 의원님. 네. 이게 결국은 계속 기자들 질문이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입장을 그렇게 내긴 했지만 이런 국민적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검사라면 현재 검사라면 이 사안을 이렇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은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특기가 있어요. 법무부 장관 때부터. 한 번 얘기한 얘기는 계속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는 예, 무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 건드리고 가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본인 스스로도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보수의 정통성이나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최병 특검 정도를 이번 전당대회에 가장 큰 본인의 어떤 전략 포인트로 잡고요. 김건희 여사는 끝까지 피해갈 공산이 크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화재 현장 소식도 있고 해서 이슈를 이렇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신환 의원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화재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불이 났죠. 그리고 오후 3시 10분쯤에 초진이 됐고 그 이후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 상황이 얼마나 되는지 현장 상황은 또 어떤지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오원석 기자 전해주시죠. 네, 3시간 전부터 시작된 수색 작업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시작됐는데요. 이곳은 리튬 전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공장 건물 2층에 보관하던 리튬이온 배터리에 불이 붙었고 이후 약 3만 5천 개에 달하는 배터리에 연쇄적으로 불이 번졌습니다. 배터리에 연달아 불이 붙으면서 마치 폭탄처럼 펑하는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고 연기와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고 합니다. 당시 목격자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폭음 소리 마구 들리는 이제 버섯구름 이런 식으로 한번 새기더니만 여기서만 연기 나는데 갑자기 불길이 이렇게 확 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엄청 심해졌어요. 네, 제가 1시간 전에 소식 전해드릴 때 16명 사망으로 전해드렸는데 그 뒤에 피해 상황이 좀 최신화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시신은 총 16구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방송을 준비하는 사이에도 검은색 운구차들이 계속 드나들고 있어서 앞으로 피해 상황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당시 공장에서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불이 나자 1층에 있던 작업자들은 대부분 건물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었지만 불이 시작된 2층 작업자들은 미처 피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소방에 신고된 실종자 21명 가운데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로 사고 소식을 들은 뒤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자 이곳으로 달려온 실종자 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수색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무작정 왔어요. 회사에서 연락도 안 하고 회사 전화도 안 되고. 네, 리튬 배터리 공장이라고 아까 강조를 했는데 진화 작업이 이 때문에 더 느리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약 20분 만에 인근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리튬은 물을 뿌리면 오히려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진화 작업은 평소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초 모래로 불을 끄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공장 안에 쌓여있는 리튬 전지에는 위험물질인 리튬이 소량만 들어있어 물을 뿌리면서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소방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전문가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신진 기자 다시 한번 나와줬습니다. 신 기자, 인명 피해 상황 지금 일부 언론들이 숫자가 좀 다른 숫자를 보도하고 있는데 확인된 현재 숫자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당초 예정됐던 저녁 6시 브리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사망자 16명, 실종자 6명, 그리고 중상 2명, 경상 5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내용으로 16명 사망, 실종 6, 그리고 중경상 합쳐서 부상자가 7명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 네. 지금 건물 내부 그러니까 진입해서 수색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여러 이제 폭발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런 건데 안에서 재차 폭발해서 다시 한번 발화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 화재는 진압이 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수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안에서 아직 실종된 사람으로서 아직 확인이 안 되신 분들이 안에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본다면 어느 정도 화재는 진압이 돼서 추가 폭발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다. 다만 이제 배터리들이 개별적으로 셀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열적인 이상이 있다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화재 가능성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요. 네. 수색 과정에서 이런 위험성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신진 기자, 지금 네. 아직까지 그 브리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조금 전에 시작이 됐고요. 아, 그래요? 사망자 숫자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사망자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22명이요. 중상 2명, 경상 2명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제 추가로 1명이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사망 22명, 예. 그리고 실종자 1명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망 22명, 실종자 1명으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수색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화재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까? 일단은 사실 위치 파악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넓은 범위에서 사실 이 부분은 아주 디테일하게 딱 특정한 지점으로 한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건물 내에서의 수색 요 구조자나 수색자를 수색할 때는 사실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그런 방법인데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종자가 거의 20여 명 정도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됐었고 또 실제로 이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실제로 안에 있는지 대피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실제로 건물 안에 있는지 여부만이라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도 위치 추적을 했던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다만 네. 이제 건물 내부에 어떤 특정한 지점에 있었는지까지는 이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는 조금 이제 확인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브리핑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공식적인 소방당국의 발표는 사망 22 그리고 실종 1명으로 지금 파악돼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가 일반 화재하고 좀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물을 자유자재로 쓸 수 없다면서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ESS 배터리 화재 이런 것들로 이제 배터리 화재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이해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게 개별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어떤 화재 이제 진압의 어려움 이런 것과 이번 공장의 화재 진압의 어려움은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자동차, 전기차 안에 있는 이 배터리의 화재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대부분 이제 열폭주에 의한 어떤 화재가 되거든요. 그럼 열을 계속 발생함으로써 주변의 자동차의 다른 부분에 착화가 돼서 불이 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물이라든지 혹은 또 질식 소화시킨다 하더라도 배터리 내부에서 열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 멈추질 않거든요. 네. 그럼 사실 겉으로도 보이는 불을 껐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화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끄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도 최초에 이런 셀 자체의 이상은 이런 열폭주나 기타 이제 이런 원인이 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늦어진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다량의 이 배터리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 리튬 같은 경우에 물에 접촉했을 때 이 수소가스가 발생을 하면서 폭발의 위험성,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이런 폭발의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소화 방법이나 또 현장에 공장 내에 굉장히 과다한 이제 이 가연물들이 있었다는 이런 이제 특성 때문에 신속하게
끄거나 또 이를테면 접근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저게 지금 1차 전지잖아요. 1차 전지 폭발 가능성은 뭐 없다고 할 수 없고 항상 상존해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이를테면 이제 충전했다가 사용하는 이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충전식 전지가 폭발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지만 1차 전지도 분명히 저런 폭발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차 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데 왜 폭발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오히려 이렇게 이제 폭발에 관련된 위험성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높다 낮다보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다만 왜 이런 부분이 최초에 셀에서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상황들을 좀 조사해 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화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이게 배터리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해서 불이 옮겨서 팍팍 터지면서 옮겨 붙을 가능성도 있어서 화재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더 엄격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사실 뭐 배터리 공장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별도의 시설들을 강화하거나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용도 그리고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관련된 이런 소방안전, 화재안전에 관련된 시설들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터리 공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배터리 화재에 대한 특수성을 갖춘 이런 소방시설의 적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전기 저장 시설이라고 해서 대부분 ESS 배터리실이라든지 ESS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어떤 화재 안전 기준들도 마련이 되고 있고 해서 이러한 특정한 장소의 공장 자체로서의 어떤 대비는 별도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제 해외에서도 대부분 이런 배터리 공장들이 화재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화재에 적응성 있는 설비들을 도입하거나 이럴 때면 이런 부분의 적치에 대한 부분들을 구획화한다거나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구책들은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군요. 신진 기자, 지금 브리핑이 6시에 뭐 이게 정례적으로 매 시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6시쯤 나올 것으로 보였는데 좀 늦어진 게 이게 수색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실종자들이 지금으로서는 모두 다 수습이 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종자 1명은 추가 실종자고요. 그래서 그 시신들을 수습하느라고 늦어졌고 또 지금 자세한 인적 사항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국적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사망자 22명 중 외국인이 20명, 한국인이 2명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국적이 18명, 그리고 라오스가 1명, 그리고 1명은 국적 미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느라 좀 늦어졌다고 합니다. 네, 실종자들 애가 많이 탈 거고 지금 현장으로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굉장히 애타는 마음으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 신원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또 외국인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네, 자 현재까지 사망자 정리를 해보죠.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가 1명인데 실종자는 기존에 실종자로 분류됐던 인원이 아니고요. 추가로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22, 실종 1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그리고 국적도 대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해서 저녁 7시쯤에는 좀 더 최신 정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두 분의 말씀 고맙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메모하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메모하세요. 그 말해주지 마요. 생각날 것 같아. 메모하세요.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면 메모레인 하세요. 생약복합 성분으로 기억력을 원활하게. 메모레인. 메모리, 브레인, 메모레인 주세요. 관성을 따르지 않고 나만의 중심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관성. 어떤 관성도 우리의 에너지로 만든다. The energetic vehicle, the new EV6. Kia, movement that inspires. 캐럿을 몰랐다면 놓칠 뻔한 할인이 무려 20%. 억울할 뻔. 캐럿은 가입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면 누구나 20% 추가 할인. 할인을 새롭게. 캐럿. 네, 오대영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뉴스룸에서도 이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소식을 제일 뉴스 첫머리에 올려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